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날 한 무리의 포졸들이 급하게 어떤 남자를 찾아 나섰어요. 왕의 명령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데려오라. 드디어 그 남자를 발견한 포졸들이 다가가자 그 남자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논밭 한가운데 있던 것,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쓰려고 모아둔 거름통, 쉽게 말해서 똥통에 그대로 풍덩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온몸이 분뇨로 뒤덮인 채 그 남자가 포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래도 날 임금님한테 데려갈 거냐? 가봐야 너희 목만 날아갈 텐데. 포졸들은 어이가 없었겠죠.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 미쳤구나. 그렇게 판단한 포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시습입니다. 5살에 세종대왕 앞에서 시를 지어 비단 50피를 하사받은 신동. 한국 최초의 소설이라 불리는 금오신화의 저자. 생육신의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임금을 피해 똥통에 몸을 던져야 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조선시대에 왕이 누군가를 부른다. 그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달려갈 일이죠. 출세의 지름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기회를 피하려고 똥통에 뛰어들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기구하면서도 가장 통쾌한 삶을 산한 천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력 앞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았던 남자, 세상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자기 신념을 지킨 남자 김시습의 파란만장한 인생을요.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김시습이 얼마나 거침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조선 역사상 가장 통쾌한 디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패러디의 달인이었던 김시습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조선 정기 권력의 핵심 인물 한 명에 여러분 다 아시죠? 계유정난의 1등 공신이자 세조를 왕으로 만든 장본인. 성종의 장인이기도 했고요. 조선 정기에 이 사람만큼 권력을 오래 그리고 단단하게 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요? 재벌 회장이면서 동시에 정치권의 실세이고 대통령 사돈까지 된 그런 사람이에요. 건드릴 수 없는 사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한명회가 말년에 자신의 일생을 자화자찬하는 시 한 편을 지었어요. 압구정이라는 정자에 걸어두려고요. 압구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서울 압구정동의 그 압구정이에요. 원래는 한명회가 지은 정자 이름이었거든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명당에 정자를 짓고 거기서 유유자적했던 거죠. 그 정자에 걸어둔 시가 이거예요. 청춘부사직 백수와 강호.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젊어서는 나라를 도왔고 늙어서는 강호에 유유자적하노라. 사대부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죠. 젊을 때는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하고 은퇴 후에는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산다. 한명회는 이 시를 통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멋있었는지를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맞지? 나 젊어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어. 그리고 이제 늙어서는 이렇게 멋진 정자에서 강호를 벗삼아 살고 있지. 완벽한 인생 아니야. 대충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김시습이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딱 2글자만 바꿔버렸어요. 청춘망사직 백수호강호. 젊어서는 나라를 망쳤고 늙어서는 강호를 더럽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렬한 비판인지 아시겠어요? 부 돕다를 망하다로 와 눕다를 오 더럽히다로 바꾸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되어버린 거죠. 한명회가 나는 나라의 기둥이었다라고 자랑하면 김시습은 네가 기둥, 나라를 망친 조미지라고 받아친 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한명회가 뭘 했는지를. 계유정난 때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어린 단종을 끌어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사육신이 처형당할 때도 그 중심에 있었어요.
김시습 입장에서 보면 한명회야말로 나라를 망친 원흉 중 하나였던 거죠. 그런 사람이 나는 나라를 도왔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김시습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욕을 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시습은 기가 막힌 방법을 썼어요. 한 명의 자신의 말을 가져다가 살짝 비틀어서 조롱한 거예요. 이 개작시가 세상에 퍼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시를 보고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고 해요. 배를 잡고 웃으면서 서로 이 시를 읊어댔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SNS에서 대박 터진 패러디 같은 거죠. 와, 이거 누가 쓴 거야? 천재 아니야. 키읔키읔키읔 한 명에 제대로 당했네. 이런 반응이 쏟아졌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요? 어떤 재벌 회장이 자서전 내면서 나는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썼는데 누군가가 그걸 패러디해서 나는 한국 경제 망치는데 기여했다라고 바꿔서 SNS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박이 난 거죠. 리트윗이 몇십만 개 달리고 밈이 되어서 온 나라에 퍼진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한명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발대발 그야말로 분노가 하늘을 찔렀대요. 시가 적힌 종이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입에서 입으로 퍼진 걸 어떻게 막겠어요? 한명회의 자화자찬은 영원히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밌는 건 한명회가 김시습을 잡아들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김시습은 떠돌이 승려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리고 설령 잡는다 해도 문제예요. 뭐라고? 내가 쓴 시를 살짝 바꿨다고 죽이겠다고. 그러면 한명회가 오히려 쪽팔려지는 거거든요. 배포가 작은 놈이라고 욕먹을 거 아니에요. 결국 한명회는 이를 악물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종이 찢는 것으로 풀었던 거죠. 이게 김시습이라는 사람이에요. 권력자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그것도 그냥 직접적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가져다가 기가 막히게 뒤집어버리는 재치까지 갖춘 사람. 조선시대판 래퍼 디스전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게 또 있어요. 김시습은 그냥 시 잘 쓰는 문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을 비판하는 무기로 사용했어요. 붓이 그의 칼이었던 거죠. 그 칼로 그는 부당한 권력을 찔렀고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도 김시습의 반골 기질이 제대로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한명회가 아니라 또 다른 거물 신숙주가 상대입니다. 하루는 김시습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국을 떠돌던 중에 우연히 한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신숙주가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신숙주가 누구인지 다들 아시죠? 조선 초기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이에요.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로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대학자. 일본어, 중국어, 여진어까지 구사한 어학 천재. 외교관으로서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활약한 능력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욕을 먹냐면요. 나중에 수양대군 편에 붙었거든요.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숙주를 포함한 집현전 학자들에게 당부했어요. 내 손자 단종을 잘 보필해다오.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유정난이 터지자 신숙주는 수양대군 편에 섰어요. 같은 집현전 동료였던 성삼문, 박팽령 같은 분들이 단종 보기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신숙주는 그 반대편에 있었던 거예요. 배신이죠. 선왕의 당부를 어긴 거예요. 김시습이 그 가마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 선왕의 신신당부를 어긴 이 못난 놈! 길 한복판에서요. 대놓고요. 행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여러분, 당시 신숙주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영의정까지 지낸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 출신의 원로 정치인이죠. 그런 사람한테 떠돌이 중이나 다름없는 김시습이 대로변에서 호통을 친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고급 승용차에 탄 전직 총리급 인사가 지나가는데 길가에 있던 노숙자 같은 사람이 갑자기 야, 이 배신자야. 약속 어긴 나쁜 놈. 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경호원들이 달려들려고 했겠죠. 그럼 신숙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찔리니까요. 김시습이 한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요. 신숙주 자신도 자기가 뭘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세종대왕 앞에서 한 맹세를 자기가 어겼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신숙주가 권력은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배신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시습의 호통에 대꾸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요? 아니, 나는 배신 안 했어라고. 그게 거짓말인 걸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 재미있는 건 김시습이 모든 변절자에게 똑같이 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서거정과 우연히 만났을 때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서거정도 수양대군 편에 선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원래부터 수양대군을 오래 모시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신한 게 아니라 원래 그쪽 사람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수양대군의 사람이었으니 맹세를 어긴 게 아닌 거예요. 김시습은 서거정한테는 호통을 치지 않았어요. 대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록에 따르면 말투 속에 서로 은근히 비꼬는 비수가 있었다고 전해져요. 자네도 잘 지내나? 뭐 그럭저럭이지. 자네는? 나야 늘 그렇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허허 자유롭군. 자네도 자유롭잖나.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대화하는데 그 웃음 속에 서로 날 선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웃으면서 가시 돋친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서로 속마음을 알면서도 직접적으로는 안 건드리는 묘한 팽팽함. 김시습에게는 뚜렷한 기준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쪽 사람이었던 건 그렇다 치고 단종을 섬기겠다고 맹세해놓고 배신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숙주였고요. 그래서 신숙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숙주나물 이야기가 따라붙잖아요. 숙주나물이 왜 숙주나물이냐면 금방 쉰다고 해서 배신자 신숙주의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속설이고 실제로는 다른 유래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이 신숙주의 변절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김시습은 그 분노를 길에서 직접 표현한 거예요. 말로요. 권력이 무섭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김시습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옳고 그름이 중요했지 살고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김시습과 세조의 대결이에요.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김시습이 전국을 떠돌며 승려 생활을 하던 시절 그의 설법이 대단히 유명해졌어요. 불교 교리를 풀어내는 솜씨가 워낙 뛰어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거든요. 어디 절에 설잠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분 설법 들으면 눈이 번쩍 뜨인다더라. 이런 소문이 조정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세조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세조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수양대군이에요.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그 사람. 김시습이 평생 증오했던 바로 그 임금이죠. 그런데 세조도 불교를 좋아했어요. 원각사를 짓고 불경을 번역하고 승려들과 자주 대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아마도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카를 죽이고 충신들을 죽이고 그렇게 피를 묻히고 왕이 되었으니까요. 불교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던 게 아닐까요? 어쨌든 세조가 김시습의 설법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 승려를 데려오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시습이 안 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데 안 가요. 이게 조선시대에 얼마나 큰 불경인지 아시죠? 왕명을 거역하는 건 목이 달아날 일이에요. 세조가 재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돈이면 되겠지. 아니, 안 와요. 그러자 세조가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명을 어기면 참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정말로 목이 날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시습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죽여보시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전령이 와서 왕의 명령을 전해요. 어명이시다. 설법을 하러 궁으로 오라. 거부하면 목을 베겠다. 보통 사람이라면 덜덜 떨면서 짐 싸겠죠. 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김시습은 태연하게 말해요. 그러면 죽여보시오. 전령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목숨이 아깝지도 않나? 무슨 배짱으로 왕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세조가 이 보고를 받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진짜 죽여버릴까? 그런데 죽여버리면 설법을 못 듣잖아요. 애초에 설법이 듣고 싶어서 부른 건데 죽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세조도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협박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협박을 계속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결국 세조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효령대군에게 부탁한 거예요. 효령대군은 세종대왕의 형이에요.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났지만 대신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죠. 승려들에게는 일종의 수호자 같은 존재였어요. 효령대군이 직접 김시습을 찾아갔어요. 늙은 왕자가 직접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했겠죠. 시습아, 한 번만 가지게. 내 체면도 있고. 효령대군은 세조 편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불교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왕실 어른이시잖아요. 김시습도 효령대군에게는 예의를 갖춰야 했을 거예요. 최소한의 도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시습은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딱 한 번. 오직 한 번만 가서 세조 앞에서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이요. 딱 한 번. 그것도 세조가 아니라 효령대군의 체면을 봐서요. 이게 김시습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CEO가 너 해고야라고 협박하는데. 그럼 해고하시죠. 대신 이 프로젝트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받아치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배짱이죠.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게 또 있어요. 김시습은 세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설법하러 갔지만 그건 세조에게 굴복한 게 아니에요. 효령대군의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세조가 그 설법을 듣고 뭘 느꼈을까요? 김시습이 설법하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죠. 아마도 인과응보, 업보, 죄와 벌 같은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요? 세조가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들을요. 네 번째 에피소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김시습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는지 그 시작점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1435년 한성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강릉 김씨 집안의 김일성이라는 분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좀 이상했어요. 태어난 지 8개월에 글뜻을 알았다고 해요. 잠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보통 8개월이면 겨우 앉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이 아이는 글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얼마나 비범했는지를 보여주죠. 만 3살이 되자 이 아이가 시를 지었어요. 3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3살짜리 아이들이 뭘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 이거 뭐야? 아빠, 깎아줘. 이러고 있을 나이에 이 아이는 한 시를 썼어요. 도홍유록 삼춘모,
주관청 침송 옆 로복사꽃은 붉고 버들은 푸르러 3월은 이미 저물었네. 푸른 침으로 구슬을 꿰니 솔잎에 이슬이네. 3살짜리가 이런 시를 썼다고요? 농담하나? 아니에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야사이긴 하지만요. 그 소문이 당시 정승이던 허조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정승이 직접 이 아이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당시 허조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급이에요. 그런 사람이 3살짜리 아이를 만나러 직접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허조가 말했어요. 내가 늙었으니 늙을 노자를 넣어서 시를 지어보거라.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노목게 하신 불로 늙은 나무에 꽃이 피니 마음은 늦지 않았네. 정승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3살 아이가 할 말이야. 단순히 글자만 맞춘 게 아니라 노인에게 딱 맞는 의미까지 담았으니까요. 어르신 몸은 늙으셨어도 마음은 여전히 젊으시잖아요 라는 위로와 존경을 담은 거예요. 3살짜리가요. 허조가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판단했을 거예요. 5살이 되자 이 아이는 이미 중용과 대학을 익혔어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대학교 철학과 교재를 마스터한 셈이에요. 소문이 조정에까지 퍼져서 결국 세종대왕이 직접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니, 이 아이는 떨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세조한테 죽여보시오라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배짱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박이창이라는 관리가 시험관으로 나섰어요. 박이창이 병풍에 그려진 강변의 정자와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걸 보고 시를 지어보아라. 아이가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소정주택하인 제작은 정자 배 메인 집에는 누가 사는가? 박이창의 호가 뭔지 아세요? 소정주였어요. 작은 정자와 배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5살 아이가 시험관의 호를 알고 그걸 시에 넣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연의 일치일까요? 기록에는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어요. 김시습이 미리 알고 지은 건지 아니면 나중에 박이창이 이 시가 마음에 들어서 호를 지은 건지.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김시습이 정말로 알고 지은 거라고 믿었대요. 그만큼 이 아이의 재능이 범상치 않았으니까요. 박이창이 깜짝 놀라서 이번에는 직접 시를 지어주며 대구를 지어보라고 했어요. 동자지학 백학무청 공지말 동자의 학문이 마치 백학이 하늘 끝에서 춤추는 듯하다. 김시습이 즉석에서 답했어요. 서왕지덕 황룡 범벽해지 중 어진 임금의 덕이 마치 황룡이 푸른 바다를 뒤엎는 듯하다. 여러분, 한시의 대구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 수도 맞아야 하고 평측 소리의 높낮이도 맞아야 하고 의미도 서로 대응해야 해요. 5살 아이가 그걸 즉석에서 해낸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맞추기만 한 게 아니라 백학의 황룡을, 하늘 끝에 푸른 바다를, 동자의 학문에 임금의 덕을 대응시켜서 임금 앞에 딱 어울리는 내용까지 담았어요. 제 학문이 백학처럼 날아오르는 건 임금님의 덕이 황룡처럼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5살짜리가 임금 앞에서 아부까지 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부가 아니에요. 이건 재치예요. 상황에 맞는 완벽한 대응이에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비단 50피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세종이 이 비단을 아이 혼자 가지고 집에 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50필이면 대충 폭 1m의 길이가 총 500m쯤 되는 양이에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당시 비단값을 생각하면 적어도 수천만 원, 어쩌면 억 단위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성인도 들고 가기 힘든 양을 5살 아이한테 혼자 가져가라고 한 거죠. 세종이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이 신동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까 궁금했던 거죠.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보통 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울면서 못 들고 가요라고 했겠죠.
아니면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요. 김시습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단을 풀어서 머리와 꼬리를 서로 이어 묶었어요. 엄청 길게요. 그리고 한쪽 끝을 허리에 묶고는 그냥 질질 끌면서 가버렸대요. 상상이 되세요? 궁궐 마당에서 5살 아이가 비단을 줄줄줄 끌면서 걸어나가는 모습. 500m 길이의 비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걸어가고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 표정으로요. 비단이 귀하다고? 끌고 가면 되지 뭘. 그런 태도로요. 세종대왕이 그걸 보고 더욱 기특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 권위에 주눅 들지 않는 모습. 5살 아이에게서 그런 면모를 봤으니까요. 물론 이 이야기는 전설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어요. 실제로 500m 길이의 비단을 아이가 끌고 가기는 힘들거든요. 나중에 TV 프로그램 호기심 천국에서 실험해봤는데 옆에서 어른들이 도와주니까 겨우 성공했대요. 아이가 너무 지쳐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고요. 혼자 있으면 아동 학대 수준이었을 거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김시습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의 재치와 배짱을 높이 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런 전설이 생기는 거잖아요. 5번째 에피소드는 김시습의 의리와 용기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예요. 1456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벌어졌어요. 사육신 사건이죠. 성산문을 비롯한 6명의 충신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극형에 처해졌어요. 성산문이 누군지 다들 아시죠?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집현전 학자. 김시습처럼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렸던 천재.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던 인재. 그런데 단종이 폐위되자 성산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료 학자들과 함께 단종 보기 계획을 세웠죠. 세조가 창덕궁에 행차할 때를 노려 거사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계획이 누설되었어요. 김질이라는 사람이 밀고 한 거예요. 성산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줄줄이 잡혀갔고 혹독한 고문 끝에 처형당했습니다. 처형 방법이 뭐였냐면 능지처참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형벌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살을 도려내다가 마지막에 죽이는 거예요. 조선시대 형벌 중 가장 잔혹한 형벌이죠. 성산문이 고문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다리에 쇠를 달궈서 지지는 형벌을 받으면서도 죽으면 죽었지 말은 못한다고 버텼대요. 세조가 직접 왜 나를 배반했느냐고 물었을 때 나리를 배반한 적 없다. 나는 상황 단종만 섬겼다고 답했고요. 처형이 끝난 후 그 시신들은 아무도 거두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역적의 시신을 거두는 것 자체가 역적과 같은 편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가족이라도 함부로 시신에 손을 댈 수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 있었으니까요. 성산문의 시신이 어딘가에 버려져 있었을 거예요. 능지처참을 당했으니 온전한 모습도 아니었겠죠. 까마귀나 들개들이 주변을 맴돌았을 거예요. 그렇게 충신의 시신이 개처럼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한 남자가 몰래 움직였어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성산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주변을 살피고 또 살폈겠죠. 누군가 보고 있으면 자기도 죽으니까요. 밤의 어둠만 믿고 움직였어요. 시신을 거뒀어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을까요? 능지처참을 당한 시신이니까요. 그걸 자기 손으로 수습해서 들것에 실었겠죠. 그리고 서울 아차곡의 남쪽까지 옮겼어요. 거기에 몰래 묻어주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김시습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는 밤이에요. 역적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김시습은 밤의 어둠을 틈타 성산문의 시신을 거두었어요. 왜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충신이 개처럼 내버려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김시습에게 성산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같은 세종대왕의 시대에 재능을 인정받았던 사람. 어쩌면 어린 시절에 만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김시습이 5살에 궁궐에 갔을 때 성산문도 집현전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의리와 충절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 김시습은 그런 성산문을 차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이 세조에게 알려졌다면 김시습도 죽었을 거예요. 역적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건 역적과 한패라는 증거잖아요. 김시습도 능지처참을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김시습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세상이 무서웠을 거예요. 충신이 역적 취급받고 권력자가 정의인 척하는 그런 세상이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가 의문사당했는데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못할 때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장례를 치러준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상상이 되시죠? 김시습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죠. 6번째 에피소드는 김시습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에요. 천재 소년이 어떻게 방랑하는 승려가 되었는지 그 분기점을 보여드릴게요.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어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죠. 그때 김시습은 21살이었어요. 한창 학문에 정진하며 미래를 꿈꾸던 나이였죠. 어떤 기록에 따르면 17살의 과거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해서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치고 절에 들어가 공부하던 중이었다고도 해요. 17살에 과거에 떨어졌다고요? 이게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천재라면서 왜 떨어졌냐고요? 기록에는 너무 오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시험 내용이나 형식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답을 썼거나 시험관들 기분을 거스르는 내용을 썼거나 했겠죠. 그게 김시습다운 거 아닐까요? 어쨌든 김시습은 그때 절에 있었어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김시습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모아둔 책들, 자신이 공부하던 모든 책들을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조선시대에 책이 얼마나 귀한 물건이었는지 아시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책 한 권 한 권이 다 손으로 베껴 쓴 거예요. 요즘 돈으로 치면 책 한 권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책들을 전부 불태운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공부해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진 세상, 힘이 곧 법인 세상에서 학문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책이 타들어가는 걸 보면서 김시습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꿈도 함께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후련했을까요? 유교에서 학문을 왜 하냐면 결국 세상에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수기치인 자기를 닦고 남을 다스린다.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해서 세상을 좋게 만든다. 그게 유교적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 썩어버렸다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게 불가능해졌다면 학문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적어도 김시습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김시습은 스스로 머리를 깎았어요. 설잠이라는 법명을 짓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국 각지를 떠도는 방랑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명문대 졸업장을 찢어버리고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모아둔 재산을 다 기부하고 길 위에 나선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출세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진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래.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이게 21살 청년의 결단이에요. 보통 21살이면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김시습은 그 나이에 이미 세상을 포기했어요. 아니, 세상을 거부했어요. 김시습에게 단종의 폐위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세종대왕, 그러니까 5살 때 자신을 불러 비단을 하사하고 재능을 인정해준 그분. 그 세종대왕의 손자가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거잖아요. 세종대왕이 그토록 아끼던 신하들, 집현전의 학자들이 역적이 되어 처형당하고요. 김시습에게 그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믿어온 모든 가치, 충성과 의리와 정의 같은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느낌. 그래서 그는 세상과 타협하는 대신 세상을 거부하는 쪽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김시습은 책을 태웠지만 공부를 그만둔 건 아니에요. 승려가 된 후에도 계속 글을 읽고 글을 썼거든요. 불경도 읽고 도교 서적도 읽고 유교 경전도 읽었어요. 금오신화도 이 시기에 쓴 거고요. 그러면 책을 태운 건 뭐였을까요? 상징이었던 거예요. 세속적인 출세를 위한 공부는 이제 안 하겠다는 선언. 과거 급제하고 벼슬하고 그런 건 이제 관심 없다는 선언. 하지만 진짜 학문, 진리를 탐구하는 공부는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김시습의 방식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그게 그의 평생의 과제였어요. 7번째 에피소드는 김시습의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왜 미친 사람 노릇을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볼게요. 김시습이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똥통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포졸이 왔을 때 어떻게든 빠져나갈 핑계를 대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든지 하겠죠. 그런데 똥통에 뛰어든다고요? 누가 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길에서 정승한테 욕을 하는 것도 그렇고 왕한테 죽여보시오라고 대드는 것도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못할 짓들이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혹은 눈치 봐서 못하는 일들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김시습은 진짜로 미쳤던 걸까요? 답은 아니오예요. 김시습은 미친 척한 거예요. 왜냐고요? 조선시대에는 미친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신질환자를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본 거죠. 아무리 불경한 짓을 해도 미친 사람이 한 거라면 죄를 묻지 않았어요. 김시습은 그걸 이용한 거예요. 미친 척하면 권력자들이 자기를 포기하니까요. 저 사람은 미쳤어. 뭘 해도 소용없어. 그냥 놔둬. 이런 반응을 이끌어낸 거죠. 실제로 세조가 여러 번 김시습을 불러들이려고 했어요. 양녕대군이 이 사람 수재입니다라고 청거하기도 했고 서거정도 세조에게 김시습을 추천했대요. 하지만 번번이 김시습은 미친 척하거나 거부해서 결국 다들 포기했어요. 똥통에 뛰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포졸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한 거예요. 진짜로 미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친 척한 거죠. 김시습 자신이 자기 삶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아세요? 재주는 많았으나 세상이 어질지 못해 평생을 미친 것처럼 꾸며 살다 갔다. 이게 그의 자평이에요.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했다는 거예요. 왜? 이 어질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전략이에요. 그냥 저항하면 죽어요. 협력하면 자신의 신념을 버려야 하고요. 그런데 미친 척하면 사람들이 그냥 놔둬요. 저 사람은 미쳤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요. 요즘으로 치면 조직에서 살아남으려고 일부러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드러나면 원치 않는 일에 끌려다니니까요. 김시습은 그 극단적인 버전을 택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김시습은 정말로 미친 척만 한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진짜로 미쳐 있었던 걸까요? 이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미친 척을 평생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미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가면을 너무 오래 쓰면 가면이 얼굴이 되듯이요. 김시습이 책을 태우고 머리를 깎던 그 순간 정말로 온전한 정신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다시 머리를 깎던 그때는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너무 커서 어느 정도는 정말로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김시습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어디까지가 연기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그게 평생을 미친 척하며 산 사람의 비극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은 지켰다는 거예요. 미쳤든 미친 척했든 그는 세조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부당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8번째 에피소드는 김시습의 문학적 업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어떻게 한국 문학사에 영원히 남을 작품을 썼는지 들려드릴게요. 김시습이 전국을 떠돌며 방랑 생활을 하던 중 경주에 머문 적이 있어요. 경주 남산에 있는 용장사라는 절에서 무려 7년이나 머물렀대요. 방랑자치고는 꽤 오래 한 곳에 있었던 거죠. 왜 거기에 그렇게 오래 있었을까요? 아마도 경주라는 곳이 김시습에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잖아요. 곳곳에 옛 유적이 남아있고 역사의 흔적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김시습은 거기서 무얼 했을까요? 글을 썼어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글을요. 바로 금오신화입니다. 금오신화는 한국 최초의 소설이라고 불려요. 그 전에도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소설 형식을 갖춘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금오가 뭐냐면 경주 남산의 봉우리 이름이에요. 금오봉. 그래서 금오신화인 거예요. 금오봉에서 쓴 이야기라는 뜻이죠. 금오신화에는 5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하나같이 기이하고 환상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 만복사 저포기는 어떤 총각이 만복사라는 절에서 주사위 놀이를 하다가 죽은 처녀의 혼백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귀신과 사람이 사랑한다. 지금 봐도 파격적인 설정이죠. 두 번째 이야기 이생규장전은 어릴 때 담장 너머로 만난 소꿉친구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 전쟁통에 여자가 죽었다가 귀신으로 돌아와서 남자와 다시 만나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세 번째 취유부벽전기는 평양의 부벽루에서 기씨라는 여인의 혼령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고, 네 번째 남연부주지는 주인공이 염라대왕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저승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다섯 번째 용궁부열록은 용왕의 초대를 받아 용궁에 가서 잔치에 참석하는 이야기예요. 보셨어요? 죽은 사람과의 사랑, 귀신, 저승, 용궁. 전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김시습은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현실이 너무 암담했으니까요. 현실에서는 정의가 패배하고 충신이 죽고 역적이 권력을 잡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고 올바른 말도 할 수 없고 꿈꾸던 미래도 없어졌어요. 그런 현실이 싫으니까 상상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적어도 그 세계에서는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쓸 수 있으니까요. 죽은 연인과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용왕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염라대왕에게 세상의 불의를 따질 수도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현실 도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는 예술을 통한 저항이에요. 직접적으로 권력에 대들면 죽으니까 글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김시습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남연부주지에서 주인공이 염라대왕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 따지고 정의란 무엇인지 묻고 인간 세상의 부조리를 비판해요. 이건 김시습이 세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요? 직접 말하면 죽으니까 소설로 쓴 거예요. 그게 문학의 힘이에요. 재밌는 건 금오신화가 한동안 한국에서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먼저 발견되었거든요.
조선 후기에 일본으로 전해진 필사본이 20세기에 발견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내용이 불온하다고 여겨져서 금서 취급을 받았거나 아니면 별로 인기가 없어서 필사본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일본에서 발견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그 일본 필사본이 없었다면 한국 최초의 소설은 영영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9번째 에피소드는 김시습의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그가 한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김시습은 머리카락을 다시 기르기 시작했어요. 승려 생활을 그만두고 속세로 돌아온 거죠. 고기도 먹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결혼을 했어요. 이게 언제쯤이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김시습이 중년에 접어든 후였을 거예요. 20년 넘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했겠죠. 이렇게 평생 살 건가? 아무리 신념이 대단해도 인간이잖아요. 외로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때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를 잇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조선시대에 대를 잇는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식 없이 죽으면 조상에게 불효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시습도 그 시대 사람이니까 자신의 핏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아내는 남효래라는 분의 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기록에는 없어요. 하지만 김시습 같은 사람과 결혼하려면 보통 사람은 아니었겠죠. 떠돌이 전직 승려와 결혼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오래 함께했는지도 기록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건 아내가 일찍 죽었다는 것뿐이에요. 아내가 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은 없어요. 병이었을 수도 있고 사고였을 수도 있어요. 아이를 낳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김시습은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가 죽자 김시습은 깊은 시리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머리를 깎았습니다. 다시 산으로 들어갔어요. 상상해보세요. 평생 세상을 거부하며 살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평범하게 살아보자고 마음먹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긴 거예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 역시 안 되는 거구나.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김시습이 왜 다시 머리를 깎았는지 설명하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세상에 마지막으로 한 번 손을 내밀었는데 세상이 그 손을 뿌리친 느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아내의 죽음이 김시습에게는 마지막 시험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마저 세상이 빼앗아갔으니 김시습은 완전히 세상을 등졌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후에 김시습은 더 철저하게 속세를 떠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돌아올 생각 없이 완전히 떠난 거예요. 안타까운 건 자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는지 아니면 아이가 있었는데 일찍 죽었는지 기록에는 없어요. 나중에 정조대에 김시습이 이조 판서로 추중될 때 자손이 끊겼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시습은 자기 핏줄을 이 세상에 남기지 못하고 간 거예요. 대를 잇고 싶어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국 실패한 거죠. 마지막 에피소드는 김시습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신비로웠는지 들려드릴게요. 1493년 김시습은 충청도 홍사년 무량사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향년 58세 혹은 59세. 그리 긴 삶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치열하게 산 삶이었죠. 무량사는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어요. 김시습은 왜 거기서 죽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거겠죠. 전국을 떠돌다가 마지막은 그 절에서 맞이한 거예요. 죽기 전에 김시습은 유언을 남겼어요. 화장하지 말고 묻어달라. 이게 좀 특이한 유언이에요. 승려들은 보통 화장을 하거든요.
석가모니도 화장했고 불교에서는 화장이 일반적인 장례 방식이에요. 불교적으로 보면 육신은 그냥 껍데기니까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집착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시습은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왜요? 여러 해석이 있어요. 첫째, 유교식으로 묻히고 싶었다는 해석이에요. 김시습은 승려였지만 원래는 유학자잖아요. 마지막에는 유교적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둘째, 자신의 육신이 사라지는 게 싫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화장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셋째, 그냥 화장이라는 방식이 싫었을 수도 있어요. 불에 타는 게 싫었거나 자연스럽게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나.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요. 김시습은 끝까지 평범하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절에서는 그의 유언대로 시신을 땅에 묻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몇 년 후에 무량사에서 그의 무덤을 다시 파봤대요. 왜 팠는지는 몰라요. 이장을 하려고 했거나 뭔가 확인하려고 했거나. 그랬더니 시신이 썩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대로였대요. 여러분, 보통 시신이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뼈만 남잖아요.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런데 김시습의 시신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마치 방금 죽은 것처럼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깨달음을 얻은 고승이셨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결국 사람들은 김시습의 시신을 화장하기로 했어요. 본인은 화장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렇게 신비한 일이 벌어졌으니 고승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화장을 하니까 사리가 나왔대요. 사리는 고승이 열반하면 나온다는 구슬 같은 거잖아요. 진짜 깨달음을 얻은 분만 사리가 나온다고 믿었거든요. 역시 이분은 부처님이셨어.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 사리는 무량사의 부도에 봉안되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비바람에 부도가 훼손되면서 사리가 위험해졌대요. 그래서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옮겨서 보관했어요. 한동안 박물관에 있다가 2017년에 불교계의 요청으로 다시 무량사로 돌아갔어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거죠. 500년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김시습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남긴 글도 그의 사리도 그에 대한 이야기도요. 여러분, 오늘 김시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5살에 세종대왕 앞에서 시를 지은 신동. 21살에 모든 책을 불태우고 승려가 된 반골. 포졸 앞에서 똥통에 뛰어든 기인. 한 명예를 2글자로 박살낸 디스의 달인. 길에서 정승을 호통친 겁없는 남자.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죽여보시오라고 당당했던 사람. 한밤중에 충신의 시신을 거둔 의리의 사나이. 한국 최초의 소설을 쓴 작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다시 세상을 등진 슬픈 남자. 그리고 끝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다 간 자유인. 김시습은 참 복잡한 사람이에요. 천재였지만 출세하지 않았고, 유학자였지만 승려가 되었고, 세상을 증오했지만 세상을 완전히 등지지는 않았어요. 그는 늘 세상 가장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조롱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다 하고 회사 때려치우고 SNS에서 기득권 비판하면서 전국 여행 다니는 사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김시습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정의와 불의, 충절과 배신. 그 기준 앞에서 그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목숨이 위태로워도 배가 고파도 외로워도요. 그래서 그의 삶은 비극적이면서도 찬란해요. 평범한 행복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답게 살았으니까요. 김시습은 스스로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재주는 많았으나 세상이 어질지 못해 평생을 미친 것처럼 꾸며 살다 갔다. 이 한 문장에 그의 일생이 다 담겨 있어요. 재주는 있었는데 쓸 곳이 없었고 세상이 썩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고
그래서 미친 척하며 버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인생이에요. 제대로 된 세상에서 태어났더라면, 정의가 통하는 세상에서 살았더라면 김시습은 훨씬 더 큰 업적을 남겼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토록 기대했던 대로 나라의 기둥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썩은 세상 덕분에 김시습이 김시습다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순탄한 인생을 살았더라면 금오신화 같은 작품이 나왔을까요? 한명회를 디스하는 그 통쾌한 시가 나왔을까요? 역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김시습은 역경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신념이 있는데 그걸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지라고 합리화하고 있나요? 김시습의 삶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너의 신념은 무엇이냐? 그 신념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쉬운 대답도 없고요. 하지만 500년 전에 그 질문에 자기 나름의 답을 내린 사람이 있었어요. 김시습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는 똥통에 뛰어들어서라도 자기 신념을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친구의 시신을 거뒀어요. 권력자 앞에서 당당히 죽여보시오라고 말했어요. 그게 미친 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게 정말로 인간다운 삶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김시습은 자기만의 정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정답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